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자, 오늘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앞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할 만한 종목들을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초보자들은 재무제표에 무엇만 보면 되는지 간단하게 추려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사경인 회계사의 책을 리뷰하고 나서 이 재무제표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지금 어떤 기업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재무제표에서 핵심적으로 뭐를 봐야 할까요? 이 질문이었습니다. 자, 왜 이런 질문을 주셨냐면, 이 초보자분들이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딱 봤는데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보다가 포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꼭 봐야 할 거 몇 가지만 추려서 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딱 보고 체크하면 웬만하면은 다 알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수 이상의 분들의 질문이기도 한데요. 자, 재무제표는 이 과거의 지표인데 과연 이것으로 기업의 미래 이익을 전망할 수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주식 투자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예측하고 이 투자를 하는 건데, 지나간 자료인 재무제표로 미래를 보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이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재무제표를 통해서 미래의 주가가 오를 만한 기업을 찾고 무엇을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은지,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 영상에 오늘 표지에 보면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재무제표의 행간을 읽어라, 이 책이 있죠. 왜 이 책을 가지고 나왔냐면, 질문 주신 이 내용을 설명드리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이 책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자, 우선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돈 받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우연히 책을 읽어보던 도중에 방금 질문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시청자님들께 설명드리기 좋은 내용들이 쉽게 설명돼 있어서, 자, 출판사의 일부 내용을 방송해도 된다, 이 허락을 득하고 방송을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제가 혼자 전부 다 생각해냈다, 이것처럼 이렇게 방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의 내용에서 많은 부분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책을 설명드리는 게 저자분들도 좋고 출판사도 좋고 저도 좋고 모두 좋은 거겠죠. 자, 그럼 이 책과 함께 질문 주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초보자는 재무제표에서 핵심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봐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올라갈 만한 기업들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이거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무제표는 지나간 과거의 기업의 성적표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투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만약에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주가의 상승률은 더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기업의 영업이익은 대체 어떤 때 증가를 할까요? 자, 바로 이 기업이 속한 그 업황, 그러니까 그 산업이 개선될 때 이익이 증가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자, 한마디로 산업의 성장이 확인되면 이 과거의 성적표인 재무제표를 통해서 돈을 잘 버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보는 것인데요. 자, 너무 어렵죠? 그래서 경제 초보자님들의 귀에 딱 때려 박을 수 있도록 아주 쉬운 설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학 시험이 다가옵니다. 자, 이것을 기업의 업황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번 수학 시험에서 1등을 한 학생을 맞추면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범위를 좁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지난 수학 시험 있죠. 자, 이때 1등부터 5등까지를 했던 이 학생들 사이에서 한번 골라보는 거죠. 자, 물론 과거에 좋은 성적을 냈던 학생이 앞으로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자, 하지만 확률의 게임이죠. 상위권 그룹에 속하는 학생들은 이변이 없다면 공부를 계속 열심히 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부모님도 되게 열심히 가르쳤을 거고 다니던 학원도 계속 다녔을 거고, 자, 과거에 잘했던 친구들이 또 1등을 놓치기 싫으니까 열심히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1등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상위 5위권 학생들에게 골고루 패를 분배해 둔다면, 자, 그 중에 하나가 1등이 돼서 큰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이 원리를 그대로 투자에 적용을 합니다. 자, 지금 핫한 반도체 산업을 보겠습니다. 자, 제 이전 영상에서 이 채찍 효과를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이 최대 소비국인 미국의 소비에 따라 등락이 있고요. 또 특히 IT 소비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또 물론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이들이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도 시중의 반도체 가격에 따라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IT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IT 소비는 이 ISM 제조업 지수 및 미국의 소비,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사실 지난해에 ISM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부진했었죠. 자, 그런데 해결될 기미가 바로 2019년 10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반도체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영상으로 상당히 강조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물론 이것은 여러 애널리스트 리포트뿐만 아니라 신문 기사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을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봤던 거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의 업황이 서서히 회복하는 시기에 다다랐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예를 든 수학 시험이 다가온 것이죠. 자,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1등을 맞추면 큰 돈을 버는 거죠. 자, 기업을 선별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자, 과거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던 이 기업들을 찾으면 앞으로 반도체 업황 회복기에도 자, 동일하게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 삼성, 하이닉스 등과 같이 이렇게 성장하던 이 중기업 및 중소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상호 투자를 통해서 기술력을 상당 부분 쌓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과 함께 성장을 하는 이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과거 반도체 업황이 회복했을 때 주가가 가장 크게 움직인 이런 기업들의 재무제표적인 특징을 보면 해당 시기에 삼성, 하이닉스 등과 함께 매출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은 그것보다 더 크게 개선돼서 주가가 쭉 올랐던 이런 기업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이 상승을 할 때는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 등의 장비, 소재 그리고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이런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 자, 특정한 사건으로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것을 업황 사이클 모멘텀 투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내용이긴 한데요. 자, 우리는 오늘 기업의 과거 성적표인 재무제표를 보면서 앞으로 상승할 기업들을 어떻게 보냐 이것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것에 좀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재무제표 행간을 읽어라 이 책에서도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자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재무제표에서 손익계산서를 먼저 보라고 말합니다. 자, 일단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기업의 재무제표 보는 방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인터넷 검색만 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일단 패스를 하고 이 대부분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기업들은 업황 회복 구간에서 매출이 늘어날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수주를 많이 받아오거나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하이닉스의 예를 들어보면 하이닉스의 매출은 반도체 가격 곱하기 수량이죠. 이때 반도체 업황 회복 구간에서는 반도체 가격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PC, 모바일, 데이터 센터 등의 수요 또한 함께 증가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자, 그래서 매출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주식시장은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이 업황 회복 시기 이전에 미리 주가가 상승하죠. 자, 그래서 단순히 재무제표에서 매출이 증가하는 시점을 보고 투자를 시작하면 늦어도 한참 늦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반도체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자, 과거 업황 회복기에 재무제표를 보고 매출이 급증했던 이런 업체들을 찾았어야 이번 사이클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물론 D램, 낸드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이클이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논리가 통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고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런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만 이 사이클에 대한 논리만 알면 충분히 주가가 낮을 때 사서 수익을 거두고 다음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에 매수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다시 재무제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산업 사이클이 개선되는 상황에 놓인 기업들의 과거 성적표인 재무제표로 대략적인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자, 우선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요. 이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및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계산됩니다. 자, 이거는 먼저 그냥 알아두셔야 되고 대체 어떻게 이 매출이 증가할 환경에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증가할지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인지 초보자분들도 쉽게 알아두시는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빵집에서 빵을 하나 만들 때 들어가는 밀가루 양은 고정이 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만드는 사람의 인건비가 하루에 3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빵 한 개밖에 만들어서 팔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빵 한 개 원가는 어마어마해지죠. 왜냐하면 고정된 밀가루 가격에 인건비 3만 원이 추가되니까요. 자, 물론 원가에는 다른 재료비, 감가상각비 등 모든 것이 들어가겠지만 이해를 위해서 다른 요소는 일단 빼고요. 자, 그럼 반대로 빵이 하루에 10개가 팔린다면 빵 한 개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가는 확실히 단축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밀가루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겠지만 자, 인건비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건비가 3만 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10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인건비가 3천 원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제품 한 개당 원가가 상당히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빵이 하루에 10,000개가 팔린다면 밀가루마저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는 더욱 저렴해지겠죠.
자, 이처럼 매출이 오르게 되면요, 제품당 생산 원가가 저렴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과거 산업이 상승했을 때 이 재무제표를 보면, 자, 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매출 증가가 나타날 경우에 영업이익이 어떤 수치로 증가했는지 대략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과거와 유사한 이 제품을 공급하는 업종일 경우에는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율을 대략적으로 계산하기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상승 사이클에 놓인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있는 이 힌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원가뿐만 아니라 판매 및 관리비에서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빵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지역 광고지에 광고를 실렸는데 하루에 1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빵을 만들어서 팔 때 판매 및 관리비는 하루에 1만 원이 추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달까지만 광고를 하고 다음 달부터는 광고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매일 1만 원이 소요되던 이 광고비가 사라지기 때문에 매출이 동일하더라도 판관비가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이 재무제표 행간을 읽어라 이 책에서는 하이트 진로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관비가 감소하면서 이익이 증가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이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니까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과거 동일한 상승 사이클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를 통해서 앞으로 주가가 많이 오를 기업을 찾아내는 데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주석사항에 기록되어 있는 이 판매 관리비 변동을 통해서 앞으로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다,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었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매출과 영업이익은요, 1차적으로 경제 초보자분들이 투자해야 할 좋은 기업과 절대로 투자해서 안 되는 나쁜 기업을 구분하는 데도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뭐 일단 주가는 뒤로 하더라도 과거의 성적표인 재무제표를 봤을 때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한다면 해당 기업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기업을 주변 음식점으로 비교하면 쉽습니다. 자, 식당을 차릴 때 이 부채를 내지 않고 개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 빚을 내고 식당을 차리시는데요. 자, 그런데 해당 이 상권 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맛집이 꼭 있어요. 자, 이런 식당은 손님이 늘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빚을 갚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가 점점 개선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너무나 흔한 음식점이라서 아니면 무슨 프랜차이즈라서 손님이 전혀 오지 않는 식당도 있어요. 자, 일단 뭐 매출이 나와야 빚을 갚을 텐데, 자,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인건비는 계속 쌓이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나오는 이런 맛집이라는 이 혜자를 가진 식당은 손님이 계속 늘고요. 또 폐업한 주변 식당까지 같이 임대해서 식당의 크기를 늘리는 반면, 이 경쟁에 도태된 식당들은, 그러니까 매출이 안 나오고 영업이익도 안 나오는 식당들은 폐업과 창업을 반복합니다. 자, 경제를 잘 모르실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그러니까 1등, 2등, 3등 뭐 주도주를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을 이 음식점을 예로 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럼 매출과 영업이익 말고도 또 앞으로 이익이 더 좋을 만한 기업을 찾는 힌트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매출 채권은 말 그대로 외상으로 판매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외상으로 뭘 판매하고 나서 이것을 돌려받는 게 쉬울까요? 자, 돈을 받으러 갈 때마다 나중에 준다 이야기하고요. 결국에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외상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뭐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 뭐 그래서 결국엔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되는 식당과 다르게 맛집의 경우에는 외상을 줄 필요가 없죠. 이미 들어오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외상 진다고 하면 바로 경찰 부르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또 하나 힌트를 딱 얻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출 채권, 그러니까 외상 비율이 다른 기업들과 유사한 수준이라면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다른 기업들보다 매출 채권이 과도하다면 장사가 얼마나 안 돼서 외상으로라도 물건을 팔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겠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제외를 시키면 좀 더 폭이 좁아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매출 채권의 반대가 매입 채무인데요. 이게 매입 채무는 외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물건을. 자, 그런데 이 매입 채무가 조금 높은 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답은 매입 채무가 조금 높은 것은 오히려 좋은 기업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맛집에 이 생선을 공급하는 이 거래처 주인이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 거래처 주인이 생선을 가지고 올 때마다 막 사람이 줄을 서서 거의 미어 터지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람이 오니까 생선을 또 대량 구매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VIP인 거죠.
거죠. 그렇다면 이 생선을 공급하는 사람은 외상 거래를 해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줍니다. 결국 이 기업의 외상 거래인 이 매입 채무가 약간 많은 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업계 내에서 평판이 좋은 기업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외상 거래인 매출 채권이 뭐 다른 업종보다 작고 반대로 매입 채무가 뭐 약간 많거나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면 해당 기업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돈 잘 버는 이 업계에서 신용도가 높은 이런 기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한번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 기업의 외상 거래 있죠.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갑자기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에서는 반드시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냐하면 첫 번째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장사가 안 될수록 거래처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뭐 기업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갑자기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하기로 합니다. 근데 경쟁업체에서 고객을 뺏기면 안 되니까 외상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문제는 상대 기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이 부도가 나서 이 매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기업은 대손상각을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적자가 크게 나오고요. 투자자들은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거래처가 확실한 기업일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등 이런 국내 대기업이 갑자기 수주를 늘렸는데 매출 채권이 크게 잡혔다면 뗄 염려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매출 채권이 늘어난 경우 이 상대 기업이 뭐 국내 신용이 있는 이런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회사라면 오히려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책에서는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볼 것을 당부하는데, 근데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요 기업의 공시 담당자들이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갑자기 매출 채권이 급증했다, 뭐 그런데 공시에도 어디에서 했는지 나오지도 않고 뭐 뉴스에도 잘 안 나온다, 그럼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딱 제외를 시켜버리는 거죠. 자, 일단 저는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등에 대해서 설명을 딱 드렸는데요. 자, 이 책에서 순서대로 쭉 보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책의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고 조금 지겨워지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 관련 사항은 일단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질문 주신 내용인 이 재무제표는 결국 지나간 성적표인데 과연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마디로 재무제표의 무용성에 대한 질문이죠. 이 사실 재무제표 분석만으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책이 쓰여졌다면 저도 바로 책을 덮고 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읽어봤더니 저자는 이 재무제표는 분명히 후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미래의 이익 증가를 판단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 업황이 뭔지 먼저 분석을 해야 되고, 기업 탐방을 통해서 이익이 증가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미래의 이익을 예측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제 초보자분들이 뭐 기업 탐방을 하거나 이러실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 이 산업 업황이 개선되는 이것에 속한 기업들 중에 이 과거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찾는 게 조금 더 초보자분들에겐 유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질문과 같이 지나간 이 성적표인 재무제표는 어떻게 보면 거의 무용하고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답을 먼저 드리면 이런 재무제표는 기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회사가 가진 비즈니스 모델을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거나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늘리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의 생산기지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공장을 기계화해서 뭐 품질과 생산 속도 그리고 인건비를 줄이는 이런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나타날까요? 바로 재무제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뭐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주석을 통해서 이를 설명하고 공시를 통해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뭐 신문기사나 뉴스보다도 더 확실하게 기업의 공신력 있는 정보를 획득할 방법이 바로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영업이익을 내면서 회사가 성장하는지, 또는 반대로 뭐 유상증자를 하고 아니면 뭐 채권을 발행하고 뭐 외부에서 이렇게 자금을 계속 조달하면서 간신히 운영비를 메꾸면서 연명하는 회사인지 또한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다소 어렵지만 재무제표는 투자를 할 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재무제표 행간을 읽어라, 이 책을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더 오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도 길어지고, 또 제가 책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아무도 책을 안 사보겠죠.
자, 그래서 제가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내용은 좀 설명을 못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요즘 반도체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도 급등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앞서 약간 힌트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